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무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새 주간이 시작됐고 2018년에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7월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시는 책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하타노 이소코라는 그 일본의 심리학자가 아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소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년기요? 네, 소년기. 이 책은 일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에 있었다고 하네요. 예. 중학생 시절에 엄마와 아들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자,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마을 책방이 하나 있는데 그 책방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해서 책도 만들기로 했어요. 그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교수님도 이 책 제작에 참여하셨습니까? 이 책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 출판사에서. 예.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길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부모들 보면은 자식하고의 대화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그 어린 아들과 중학생이니까 어리진 않지만 어린 아들과 엄마가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속을 털어놓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얘기까지 감추지 않고 쭉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편지를 보니까 그립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요즘 엄마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서 책을 골랐습니다. 예. 아마 이 책 읽으시다 보면 아들이나 딸하고 편지를 써봐야지 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매일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보다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은 아마 그 내밀한 얘기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서문에 1954년 어머니가 쓴 서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칫 잊기 쉬운 것이 청소년 세대의 진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령이 되면 표면적으로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만큼 진지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 만큼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몰희에는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또 그 감정은 오랜 시간 상처로 남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어려움도 여기에 있겠지요. 네, 이렇게 씁니다.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은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죠. 예. 근데 어른들이 보면 참 낙대 먹었다 그러고 쟤는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냐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발달 심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심리학자인 어머니의 시선을 보면은 그 세대야말로 가장 진지하고요. 또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크게 고양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고민의 여러 자락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의 자녀들은 아직 다 크지 않아서 청소년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 중1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요즘에 중1 노래가 초등학생들이 더 무섭다 그러던데.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악플러 상당수가 초딩일 거예요. 어른을 가장한. 그래 놓고 그냥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네, 우리도 다 지나온 시절들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는데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면은 모든 게 덮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언젠가 정혜신 박사인가요? 그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청소년기 몇 년의 행복한 시간이 평생 동안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네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공부로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만큼 관계 맺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당히 자신들의 그 영혼이 건조해진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특히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 사회도 점점 더 윤기가 돌 텐데요. 그런 기대를 좀 더 구체화하시려면은 자녀분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얘기인데 언젠가 우리 김 PD가 들려줬던가요? 요즘에 놀이터 통신이라는 게 상당히 그 힘을 발휘한다면서요. 정치,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그 초딩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그렇게 진지하다 그럽니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놀이터를 보면은 우리 정치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가 나가죠. 아들과 엄마가 주고받은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전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44년, 44년, 45년 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쟁의 상황이 베이스로 깔릴 수밖에 없죠.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 또 군대 가야 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은 보겠습니다. 이치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우니까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저도 언젠가 군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저도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 된 적도 없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보면 훌륭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궁극의 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듯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상당히 그 세뇌 교육이 된 것 같죠. 궁극의 소년, 궁극의 어머니 이런 식이죠. 아이를 키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바치는 마음가짐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궁극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상을 대대적으로 유포를 했었죠. 예. 그걸 이제 이 아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는 다른 군인들을 보고서 우니까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궁극의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어머니의 편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존댓말로 편지를 쓰는데 참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치로의 편지를 읽고 급소를 찔린 듯 마음이 아팠어요. 후지사와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젊은이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또 그들 각자의 엄마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그 엄마들도 자식을 키우고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전쟁터에 자식이 끌려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치로 말대로 엄마는 꿋꿋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지만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도 슬퍼하지 않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슬퍼하면 안 된다니까 슬퍼하지 않은 척 할 뿐이죠. 하지만 사람은 슬프면 마음껏 슬퍼해야 해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여러 가지 뭐 공부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문제도 그렇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들을 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튼실했었을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뭐 소통의 부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소통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배양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내밀한 얘기 또는 은밀한 얘기들을 주고받은 사람은 그 소통의 능력을 굳이 키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편지 하나 더 볼까요? 예. 이치로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제 선생님을 그러니까 일러 바친다 그러나요? 고자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예. 특히 이제 교련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우리도 교련 기억나죠? 아유, 그럼요. 교련이 정말 일본 군국주의 유산인데. 아니, 그 군대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전 국민의 병사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전 국토의 병영화 이런 거였죠. 그걸 이제 충실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이 전 국토를 병영화하고 전 군인을 군사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배웠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교련 시간에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좀 우울한 기분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쓴 편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위급한 순간에 고생을 나눈 사람과 가까워지기 쉽답니다. 학교로 말하자면 공부할 때보다 공습경보로 함께 대피한다든가 제각기 맡은 곳을 지킬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이치로는 이쪽으로 내려왔으니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교련 선생님이 군인이라면 틀림없이 무섭겠네요. 지금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의수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교련 점수가 좋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도 갈 수 없다고 하니 더욱 위세를 부리는 거겠죠. 네,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하고 자식 사이에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모습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초래한 일본의 군사 독재자들이 일본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또는 아시아의 수많은 인민들을 볼모로 해서 일으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일상들은 계속 유지됐는데 그 안에서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도 전쟁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그 모자의 모습에서 전쟁이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했는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은 그 관련해서 식량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식량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여기저기 먹을 것 구하러 다녀야 되고 하는 그 젊은 청소년기의 이치로는 상당히 힘겨웠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편지를 씁니다. 식량 배급 이런 문제 관련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따위 전쟁 때문에 죽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랍니다. 엄마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들이 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몸이 튼튼해야 해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어요. 엄마도 식량을 구하러 다닐 땐 가능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끔 할게요. 실제로 친구들이 있다는 미야코자 쪽으로는 다니지 않겠어요. 물품이 많으면 더욱더 눈에 잘 띄겠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곳을 이 집 저 집 소개받고 조금씩 사다 보니 그만 그렇게 짐이 커졌어요. 쌀 한 말, 2대, 호박 3개를 지고 버스를 탔는데 일어설 때 무겁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다 애를 먹었어요. 살짝 일어서려 해도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부터는 어디든 한 곳만 들러 사야겠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량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니까 자식이 보기엔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고요. 또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유주의자여서 뭐 특별 고등경찰이 감시를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을 통과해 나가는 이 모자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청소년이 어른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리학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 측면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의미 있는 단락으로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자제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딸이나 아들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도 제가 혼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예. 잘 큽니다. 뭐 남 해코지 하지 않고 아프지만 말라.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 활용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 잘 뜯어먹고 뼈만 곱게 잘 보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잘 크던가요? 네, 뭐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정말 잘 큽니다. 고맙고 또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다 명문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말씀. 명문대가 뭐 꼭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은 그 명문대 보내려고 그냥 뭐 과외시키고 뭐 온갖 압박과 훈육을 서슴지 않는데 그렇게 방목하고도 잘 되네요, 교수님. 그러게 말입니다. 뭐 대학 얘기를 할 적이 없습니다. 뭐 티가 필요하면 하겠죠. 예. 또 필요하니까 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 그 자제분들이 네. 뭐 엇나갔다든지 뭐 말썽을 피웠다든지 그래도 초연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말썽을 전혀 피우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와닿지 않았고요. 네. 또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뭐 자식 키우다 보면 다 아실 테지만 좀 험한 소리 하겠습니다만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썽을 피우면은 또 나중에 그게 자산이 돼서 그들이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곱게 아무런 말썽 없이 자라다가도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칩니다. 그 정도는 뭐 각오하고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 책 보면은 그 서천석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워딩이 짧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주었기에 털어놓을 수 있었던 아이의 욕망과 감정, 그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이 책은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아이들 공부하라고 정말 다그치지만 마시고 깊이 있는 대화, 이런 편지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예.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우기가 뭐 거의 1년 365일 대부분이어서 책도 많이 읽고 사색도 많이 해서 집안에서요. 그래서 철학자도 많고 문학가도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드린 바 있었는데 예, 정말 영국 분위기입니다. 날씨하고 책 읽기가 뭐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다른 시간을 찾으셔야겠지만 오늘은 부산대학교에서 그 한문학을 가르치시는 강명관 교수의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입니다. 예. 먼저 이 강명관 선생님은 그야말로 다독가이자 박학다식한 학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한문 자료들, 문지에서부터 실록까지 그야말로 전천후 독서가입니다. 그리고 책도 참 재밌게 잘 씁니다. 되게 학자들이 좀 어려운 자기들의 말로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강명관 교수는 쉬운 언어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참 잘 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뒷골목 풍경부터 시작해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이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걸출한 독서가들 그리고 책을 사랑했던 애서가들 얘기들인데요. 책에 얽힌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책과 혁명의 관계 문제 그리고 책과 삶의 문제까지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 그리고 퇴계 이항과 율곡 이의 독서 그리고 박세당, 허균, 이덕무, 박지원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조선시대의 책계를 읽었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지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읽으시면은 책이 어쩌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족쇄를 씌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독서일 테다. 인간의 역사는 곧 의도를 갖는 책의 역사들이다. 책을 쓰는 사람은 곧 책에 몰입하는 인간들이다. 다름 아닌 책벌레들이다. 누가 세상을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책벌레들이 만든다고 말하겠다. 이 책은 조선시대 책벌레에 대한 이야기이다. 잘 알려진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인물도 있지만 그들이 책에 베풀어 놓은 생각들이 결국 조선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사회는 물론 좋게 보일 수도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책 5권씩만 사서 읽으면은 독서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 출판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모든 책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이 인간에게 족쇄를 씌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해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그건 각자가 선 자리에서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겠죠. 녹음하는 오늘자 우리 이완배 기자 브리핑을 듣는데 천재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주제에 얘기했는데 진화경제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예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들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떤 일을 하시든 이공계에 있든 아니면 법조계에 있든 아니면 의료계에 있든 아니면 엔지니어든 어떤 분야에 있던 인문 사회에 관한 책은 모든 책 읽기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베이스가 없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무망한 일이기도 하겠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적 맥락에서 책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연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책 읽기는 대단히 유명하죠. 눈병이 걸릴 정도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책을 감추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이 세종에 관한 얘기 세종실록에서 인용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종은 총명하고 슬기롭고 어질고 효성스럽고 결단력이 있었다. 즉위하기 전부터 배우기를 좋아해서 싫은 줄을 몰랐으며 손에서 책이 떠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여러 달 몸이 편치 않았으나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태종께서 걱정하시어 책을 거두어 감추게 하였는데 그래도 책 한 권이 남아있는지라 그 책을 날마다 쉬지 않고 읽고 외우니 본디 타고나신 성품이 그와 같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이
정말 다재다능한 임금이었잖아요. 그 바탕이 아마 이런 책 읽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책을 안 읽고는 뭐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라니까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토론을 펼치는 경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임금들 중에는 이 경연을 피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서 날이면 날마다 이 경연을 펼치니까 신하들도 뭐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에 문예가 부흥하고 또 나아가서 문물도 발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훈민정음은 물론이고요. 과학기술 분야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조선시대 초기 모든 그 문물, 문화 쪽에 꽃을 피웠죠. 거기에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이 성군이었던 세종의 책 읽기, 독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은 또 중국어를 배우는데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 강명환 교수는 요즘 정치가들 중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책 읽는 정치가는 없는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은 유교가 내세운 이상적인 정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나는 세종을 민족주의 코드로 읽기 전에 광박한 독서인과 자신의 소업에 충실했던 한 인간으로 보고 싶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녕 세종과 같은 정치인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왕조시대였으니까 세종의 역할이 그야말로 전면적이었겠죠. 군주가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를 이 세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좀 재밌습니다. 그 책과 혁명이나 책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강명환 교수의 다른 책,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도 흥미롭지만 이 책은 특히나 책을 사랑했던 독서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언어로 아주 어렵지 않게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손길에 닿으면은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율곡 이 선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의 책 읽기는 대단히 유명하죠. 율곡 선생의 글 중에 자경문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계하는 문장 이런 뜻이죠. 예.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 나절 할 일을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낮 동안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을 하여 일처리에 마땅한 방도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 독서를 한다. 독서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일을 행하는 데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일을 살피지 않고 우뚝 앉아 독서만 한다면 무용한 학문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만 현실의 맥락에 동떨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리고 책 읽었다는 것 그 자체로만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근데 이 율곡 선생에게는 책 읽기는 현실에서의 그 실천 또 실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책 읽는, 활자를 읽는 수준을 벗어나서 책을 통해서 사색을 하고 그게 어떻게 현실적 맥락에서 다시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율곡 선생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물의 유혹에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치를 따져보고 선을 밝힌 뒤에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눈앞에 드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 드러내는 데는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치를 따지는 데는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성현들이 마음을 쓴 자치와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선과 악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책이라는 게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각별한 것 중에 하나죠. 동서고금 오랜 역사의 그 시간의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중요한 판단 기준, 또 삶의 하나의 좌표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 책 읽는 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어울리는 동네 여러분들도 당신은 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데서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책만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김어준 씨처럼 무학의 통찰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얘기해요. 뭐 교과서 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배낭여행을 통한 견문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뭐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는 그 통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어준 총수처럼 뭐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은 책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책이 주는 뭐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건대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나 청년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40대 50대 돼서도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독서가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귀한 뒷받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 바쁘다는 핑계로 뭐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춘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원주 씨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리저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여성분들은 대단히 그 독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남성들은 참 드물어요. 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나 지속적인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몰래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책을 깊이 읽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남성들 뭐 바쁘실 줄 알지만 책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인문학 출판사들이 살아야 정말 훌륭한 인재들도 나오고 돌연변이들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성호이익이라는 분 있잖아요. 조선시대 실학자로 유명하죠. 성호사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을 우리 강명관 교수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이 책에 성호사설을 소개하는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호사설에서 이익 선생은 그야말로 이 과거 시험에 몰두하는 공부 이건 다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습속이 과거의 학에 물든 것이다. 천하가 물결에 휩쓸려 가듯 어려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기회와 눈에 젖은 나머지 벗어날 수 없이 되어 있다. 이것은 무력만이 그 주된 동기가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아주 유감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 자식을 낳아 똑똑하면 선한 일을 하는 군자가 되어 세상을 돕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도 이런 일은 팽개치고 7, 8세가 넘기만 하면 반드시 전, 표, 시, 부, 의 사람의 본성을 해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자를 먼저 익혀 그 마음을 굳혀버리는 것이다. 나는 또한 이런 줄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전, 표, 시, 부를 얘기하는데 이거 과거 시험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험 기계들만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정말 군자다운 군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현재 맥락에서 성호 선생의 문장을 이해하다 보면은 정말 시험 중심의 공부들,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을 최고로 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기계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는 뭐 우리가 익히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다시 대학에 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대학에서도 오로지 취직시험으로 학생들을 다 몰아세우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성호 선생이 봤다면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실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책 얘기하다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독서광들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덕무 선생입니다. 예. 이덕무 선생 집안은 이 서파라 그러는데 그 직계의 조상이 서인,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양반이었죠. 그러니까 온갖 차별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를 좋아한 청장관 이덕무 선생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 이덕무가 쓴 간서치전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남산 아래 바보가 살았다. 눌변이라 말을 잘 하지 못했고 성격이 졸렬하여 세상 일을 알지 못했고 바둑이나 장기 따위는 더더욱 몰랐다. 남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해도 뻐기지 않았고 오직 책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추위도 더위도 주림도 아픈 줄도 아주 몰랐다. 글을 막 배웠을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옛글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지내는 방은 아주 좁았다. 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에 모두 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가 옮겨가면 햇볕이 드는 밝은 창 쪽으로 가서 책을 보았다.
예전에 보지 못한 책을 보게 되면 기뻐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곧 그가 기이한 책을 구한 것을 알곤 하였다. 그는 두보의 오원율씨를 더욱 좋아해 중얼거리는 것이 마치 병자의 앓는 소리와 같았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깨치면 기쁜 나머지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까마귀가 우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혹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라 해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간서치란 책을 읽는 바보, 책바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글을 인용한 다음에 우리 강문경 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독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서 말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 읽기 말고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인류의 지적 자산의 근간인 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 과거가 함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 보면은 책을 구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진진한 기술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허균의 경우는 공군물 횡령하면서까지 책을 구했다고도 하네요. 그말로 흥미진진한 그 에피소드들, 이야기들도 많고요. 지금의 맥락에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를 그 해안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옥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책 읽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이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소개받는 것만으로도 독서에 대한 욕구를 막 샘솟게 만드네요. 네. 잠깐 그러시다가 말더라도 예. 그 기쁨의 순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상상력 사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유명한 책이고 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 읽으셨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을 좋아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유명한 개미, 그리고 타나토노트,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중에 하나 웃음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상상력이 기발한 작가 손꼽히죠. 이 사전에는 383, 그러니까 383개 항목에 걸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신화부터 시작해서 역사, 철학, 언어학, 천문학, 종교, 온갖 영역에 걸쳐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자신의 상상력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멋진 책입니다. 예. 책이 잘 익히지 않고 그럴 때, 또 멀리 여행하거나 이럴 때 심도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 한 권 들고서 하나하나 뒤적여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갖고 다니기 참 좋은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중에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예. 폭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폭력. 네,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고민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인디언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서구인들이 오기 전까지 절제를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다. 폭력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것은 의례의 형태로 행해졌다. 출산 과잉이 없었기에 인구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도 없었다. 부족의 내부에서 폭력은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맞서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 부족 간의 싸움은 대개 사냥터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사륙이나 대학살로 변질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대개는 그것으로 싸움이 종결되었다. 대개는 폭력을 더 사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쌍방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인디언들은 서구의 초기 정복자들과 맞서 싸울 때 오랫동안 그저 창으로 그들의 어깨를 때리는 방식으로만 대응했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창으로 찌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총을 쏘는 것으로 그것에 대응했다. 비폭력은 한쪽만 실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북미 인디언들에게 폭력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구 정복자들이 왔을 때에도 창으로 슬쩍 어깨를 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답니다. 그럼으로써 창으로 찌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구인들은 총을 쏘는 것으로 여기에 대응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폭력의 근원은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인디언들이 아니라 초기 서구 정복자들이 가져온 것이라는 게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 폭력밖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폭력의 진원, 계보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개미인데 우리 개미를 보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미에 대한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런하다 또는 불개미를 떠올릴 수 있을 테고 또는 집단적인 사회활동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랄까 인상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개미라는 소설을 또 걸출한 작품입니다만은 개미라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미는 일하는 데만 몰두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일개미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개미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노동에 종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사실 전체 구성원 가운데 3분의 1은 잠을 자거나 한가라히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린다. 또 다른 3분의 1은 쓸데없는 일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다른 개미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을 저지른다. 예를 들면 지하 통로를 뚫는답시고 일을 벌이다가 기껏 만들어 놓은 다른 통로를 무너뜨리는 시기다. 나머지 3분의 1은 앞서 말한 사고뭉치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도 도시를 제대로 건설해가고 관리해 나간다. 이들이 있기에 도시 전체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전쟁이나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고요. 개미에 대한, 특히 일개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3분의 1은 빈둥거리는 애들이고 또 3분의 1은 방해하는 애들이고 3분의 1만 열심히 일하면서 도시 전체를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하네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떤 지점에 서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어떤 특정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겠죠. 예. 이처럼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 PD 읽으셨다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읽어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까맣게. 네, 이런 사전은 한번 이렇게 쭉 읽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요즘은 검색으로 주로 하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대상만을 딱 보게 되는데, 하나의 항목만을 보게 되는데, 물론 연관 검색어가 하나씩 있긴 합니다만은 사전의 매력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것들도 옆에 또 이웃 또 몇 장 넘기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취미가 백과사전 뒤지는 거였다 합니다. 백과사전이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항목과 뒤에 항목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관련 없는 그 사이에서 관련성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글쓰기의 상상력의 자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뽑아놓은 항목 중에 하나가 가이아의 대답이라는 글입니다. 가이아의 대답. 가이아는 지구를 뜻하는 그리스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흥미로운데요. 니체가 그랬던가요? 지구에서 폐축 노릇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가이아의 대답을 읽어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왜 메뚜기들이 수백만 마리씩 떼를 지어 구름처럼 몰려다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현상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단일 경작이라는 인간 행위가 가져온 결과이다. 광대한 농경지에 한 가지 작물만 심다 보니 작물의 천적이 한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불어난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관여하기 전만 해도 메뚜기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일 뿐이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메뚜기들이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반응을 보였다. 인간이 땅거죽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가이아는 지진으로 대답한다. 인간이 지구의 검은 피인 석유를 유독가스로 변화시켜 생명을 질식시키는 구름을 만들어내면 지구는 기온 상승으로 응답한다. 그러고 나면 빙하가 녹고 홍수가 일어난다. 인간은 자기들이 지구를 상대로 도발을 할 때마다 지구가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른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인간이 어머니인 지구와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인재일 뿐이다. 네, 훌륭하죠. 예. 이런 통찰력이 정말 빛납니다. 지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작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느낀 거는 나는 언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식견은 그렇다 치고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남다른 독특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이질적인 삶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타자성의 화학적 구성물이라면은 이질적인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순수한 결정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상상력도 고갈돼 버리고 그 순수성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 더 우리 김 PD와 관련해서 제가 김 PD에게 전해주려고 고른 항목입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예. 네, 얼마 전에 방송 들었더니 생일을 맞이해서 욕설을 그만두시겠다고요? 근데 욕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예. 큰 실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욕설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누가 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예. 그리고 이 욕설이 없이는 웃음으로 이어지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른바 근엄한 사람들, 엄숙한 사람들의 교양 쩌는 얘기들이 정말 그 건조한 대화 연속일 때 그걸 파괴하는 게 유머, 웃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새로운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물못이 될 텐데 욕설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 어쩌시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다른 것보다도 이 욕설이 우리 민중의 언어고 더러는 이제 사실은 저항의 수단이란 걸 모르지는 않는데요. 이제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더 큰 거악에 맞서는 약자의 그 수단으로서는 유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떤 강자의 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어느 날 약자가 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써야죠. 중요한 건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포지션에서 얘기하느냐겠죠. 예. 그리고 또 그게 금방 말씀하신 말을 인용하자면 악의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테고요. 충분히
그런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웃음이란 항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좀 긴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웃음은 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촉발된다. 좌뇌는 감각이 받아들이는 괴상하거나 역설적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한다. 허를 찔린 좌뇌는 즉시 고장 상태에 빠지며 받아들인 이질적인 정보를 우뇌에 보낸다. 여기 보면 좌뇌는 계산하고 추론하는 논리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뇌는 직관적, 예술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좌뇌가 고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게 이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항상 깨어있는 좌뇌의 순간적인 활동 정지는 즉시 대뇌의 이완과 엔돌핀의 분비를 초래한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정보가 좌뇌에게 거북하게 느껴질수록 우뇌는 더 강한 전류를 보내게 되고 엔돌핀의 분비량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정신은 역설적 혹은 이질적인 성격의 뜻밖의 정보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즉 고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고는 가장 기묘한 쾌락의 원천이 된다. 더 많이 웃을수록 우리의 건강은 더 좋아진다. 이 활동은 노화를 늦추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역설적 혹은 이질적인 성격의 뜻밖의 정보를 소화할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게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우리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얘기네요. 이 말고도 연금술이나 티베트에 관한 상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대의식이라는 항목입니다. 연대의식. 네, 우리 이현배 기자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잠깐 보겠습니다. 연대의식은 기쁨이 아닌 고통에서 생긴다. 누구나 즐거운 일을 함께 한 사람보다 고통의 순간을 함께 나눈 사람에게 더 친근함을 느낀다. 불행한 시기에 사람들은 연대의식을 느끼며 단결하지만 행복한 시기엔 분열한다. 왜 그럴까? 힘을 합해 승리하는 순간 각자 자기 공적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기가 공동의 성공에 기여한 유일한 공로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서히 소외감에 빠진다. 친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공동의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상속을 둘러싸고 사이가 벌어지는가. 성공을 한 다음에 로큰롤 그룹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정치 상체들이 권력을 잡은 후 분열하는가. 벗들과의 우정을 간직하려면 자기들이 성공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실망한 일, 실패한 일을 자꾸 들먹이는 편이 낫다. 어원적으로 보면 공감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소운 파테인에서 유래한다. 마찬가지로 동정이란 말 또한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의 라틴어 쿰 파르티오르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순교자들을 기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저마다 상상 속에서 남아 골고다의 언덕이나 선구자들의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어떤 집단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건재하는 것은 그 골고다의 언덕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이렇게 쓰네요. 네, 연대의식에 관한 상상이 한 자락을 펼쳐놓는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다 분열해가는 정치 집단들, 로큰롤 그룹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란들 이런 것도 이런 연대의식이 어떤 지점이 놓여 있는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연대의식은 기쁨이 아닌 고통의 순간 생겨난다는 것. 우리 정치 세력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분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연대의식이란 말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
결혼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어제 연대의식까지 하고 나니까 뒤에 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너무 아쉬워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R이라는 항목인데요. 우리 R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아프라삭스 얘기하면서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었어요. 예. 그거 말고도 알 하면은 박혁거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른바 난생신화죠. 또 뭐 알을 품었다는 어떤 과학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새의 알은 자연이 빚어낸 걸작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을 찬찬히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알마다 다 다르죠. 다르고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경이롭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 알에 대해서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알 껍데기의 얼개가 얼마나 정교한지 살펴보자. 알 껍데기는 삼각형의 금속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염 결정.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들의 뾰족한 끝은 알의 중심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결정들이 서로 끼이고 죄이면서 알 껍질의 저항력이 한결 커진다. 로마네스크식 성당의 둥근 천장이나 입구를 이루는 아치처럼 압력이 세면 셀수록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압력이 내부로부터 올 때는 삼각형 결정들이 서로 떨어지면서 얼개 전체가 쉽게 무너진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면은 점점 결정들이 끼이고 죄이면서 저항력이 커지고요. 내부에서 충격이 있으면 바로 깨지기 쉽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 속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안에서 나오기는 아주 쉽겠죠.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듯 알 껍데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알을 품는 어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안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새끼가 쉽게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약하다. 새의 알은 또 다른 특장들을 보여준다. 새의 알눈이 완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른자 위쪽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이 거꾸로 놓여도 노른자의 자리가 변하지 않게 하는 알끈이 있기 때문이다. 즉 탄력성 있는 두 개의 끈이 노른자를 감아 알막의 안쪽 측벽에 이어댐으로써 노른자를 메어 달고 있는 것이다. 알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 알끈이 있기에 알루는 마치 오뚜기처럼 언제나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알에 대한 상상을 펼치다 보면은 알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에는 단단하게 견디되 내부로부터는 아주 섬세하게 깨질 수 있는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알이 노른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그걸 잡아주는 알끈이 있다고 합니다. 비치적거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이 알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새가 알을 낳을 때 알은 따뜻한 어미 뱃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급격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붙어있던 두 알막이 서로 분리되고 그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생긴다. 그 공기주머니는 알이 부화하는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새끼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숨을 쉼으로써 새끼는 알 껍질을 깰 수 있는 힘을 얻고 위급할 때는 삐약 소리를 내서 어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 네, 조금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알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서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삶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사유까지 이 알에서 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티베트나 인디언이나 수학, 기하학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허를 찌르는 상상력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평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짤막한 글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청바지는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청바지를 입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너무너무 편해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느 자리나 입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결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항목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청바지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옷을 입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순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 반해서 사적인 영역의 발휘와 주도가 이따금 사회관계를 진부시키고 있다. 설령 그 발휘와 주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네, 이 옷이라는 게 구별짓기에서 얼마나 그 계급의 지표, 빈부의 지표가 됐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 청바지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사적인 영역,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평등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예. 이처럼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한 상상력, 소소한 차이에서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예. 평등이란 항목에서 청바지 얘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 김 PD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무기라는 항목인데 딱 두 줄입니다. 짤막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예. 사랑을 검으로 삼고 땡땡을 방패로 삼으라. 땡땡이 뭘까요? 용서 아닐까요? 상투적이에요. 너무 상투적이죠. 상상력 사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답 같습니다. 예. 네,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유머를 방패로 삼아라. 네. 유머만큼 튼실한 방패가 없죠. 이 유머 감각이라는 게 각별한 자질인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김 PD를 조금 좋아했던 계기도 아마 그 유머의 힘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예. 근데 요즘 우리는 아재 개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예.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별 말씀을요. 종갓나 새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에서 많이 쓰는 말로. 정말 상상력 제로 베이스네요. 종갓나. 예. 종갓나 새끼인데 우리 김 PD 욕설 안 하시기로 했는데. 예. 우리 우스갯소리로 삼식이 부식이 이런 말들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종갓나 새끼는 종종 간식이나 챙겨 먹으면서 새끼 다 먹는 남편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종갓나. 그러네요. 예, 별로 안 웃긴 모양이죠. 그냥 지워주십시오. 남겨야 합니다. 교수님의 흑역사로 남겨야 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얘기하는 무기,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이건
아주 길고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뭐 책을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몇몇 구절, 몇몇 인상들만 뚜렷하게 남게 마련인데 이 상상력 사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무기라는 항목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0이라는 수, 이 0이라는 수에서 또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0은 인도에서 발명된 걸로 아주 유명하죠. 예. 0이 유럽의 13세기에 대해서 소개됐다고 하는데 그때야말로 수학적 혁명 또는 철학적 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0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힌두 사상, 불교 사상과 관련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무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게 0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수점을 찍고 0.000으로 나가면 무한소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1 다음에 0을 계속 적어 나가면 무한대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곱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0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게 0이 갖는 무궁무진한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0에 대해서 긴 글이 있는데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0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개념이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수에 붙이면 그 수를 10배로 만들 수 있었다. 0을 덧붙임으로써 계량 단위의 변화를 장황하게 표시하지 않고도 10, 100, 1000만의 개수를 얻게 되었다. 0은 아무 가치가 없는 수로서 다른 수의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0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수이다. 0이라는 마법의 문이 있기에 우리는 뒤집어진 평행세계, 즉 음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아, 재밌죠? 이 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0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 한번 사유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0에 관해서는 뭐 좋은 수학 관련 책들도 있고 한데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렇게 짤막하게 딱 정리를 해내는군요. 예. 우리 김 PD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좋습니다, 교수님. 나무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항목입니다. 예. 뭐 새들의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식물들도 사생활이 있고요. 식물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를 예로 드는데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잠깐 읽어보죠. 예.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특성을 보여주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은 영양이나 염소가 뜯어 먹으려 하면 제 수액의 화학적 성분을 독성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나무의 맛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다른 나무를 뜯어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즉각 냄새를 발산하여 근처의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약탈자의 출현을 알린다. 몇 분 만에 그 주위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모두 동물들이 뜯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 그러면 영양이나 염소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경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동물들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염소떼와 아카시아 나무 무리가 같은 장소에서 맞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물들에게 먼저 뜯긴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위험을 알리면 나머지 모두가 독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는 짐승들은 독이 든 나무를 뜯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많은 염소떼가 독으로 죽게 된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네, 이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참 대단하죠. 인간들이 나무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떻게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계가 서로 교호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형성되고 또 상호 생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겠죠. 근데 그걸 따라가 잡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이처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여행 떠나실 때 가방에 한 권 넣고 가시면서 잠깐 뒤적거려 보시면은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요. 아, 예. 마중을 나가는 길에 이 시집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 예.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입니다. 예. 이 시를 떠올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읽으면서 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알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시집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왔습니다. 예.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을 낸 김승희 시인은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게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집, 왼손을 위한 협주곡도 있고요. 여러 편의 아주 훌륭한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시를 읽으셔도 좋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달걀 속의 생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집을 펼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몇 편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회용 시대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네요. 예. 요즘 세상을 뭐 일회용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일회용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삶도 관계도 일회용으로 빠져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인은 일회용 시대에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발면을 후루룩 마시고 일회용 종이컵을 딱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상처가 아물면 일회용 반창고를 딱 떼어서 던져놓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버린다 해도 누구에게서 내가 버림받는다 해도 한 번 입고 태워버리는 종이 옷처럼 한 번 사용하고 팽개쳐야 하는 콘돔처럼 커피 자동 판매기 안에서 눈을 감고 주르륵 쏟아져 내리는 희게 질린 종이컵처럼 껌종이처럼 일회용 설탕 포장지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나도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어느 으슥한 호텔 욕실에서 잠깐 쓰고 버려지는 슬픈 향내의 일회용 종이 비누처럼. 네, 참시 잘 쓰죠. 일회용 물건뿐만 아니고 일회용 관계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과연 나를 이렇게 일회용처럼 버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 내가 수많은 그 관계 산물이라면은 일회용으로 잠깐 쓰고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대표작입니다. 달걀 속의 생입니다. 이 달걀 속의 생은 5편이 있는데 같은 제목의 시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꿈꾸지 삶을 위하여 좀 더 강해졌으면 하고 보다 견고한 집을 짓고 싶고 더욱 안전한 껍질을 원하네. 마치 몰락이 없이 차갑게 버티고 있는 벽처럼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철교처럼 결코 폭파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구하지. 전혀 희망이 없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 우주에 내버려진 하나의 달걀, 과도같이 그대와 나는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버림받은 허술한 알이라는 것을. 수문이 열리면 제목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저녁 물결 속에 고요히 으깨지는 조그만 수포, 그리도 꿈같은 고통. 하얀 달걀이 하나 뜨거운 물 속에서 펄펄 끓고 있네. 찐 달걀에선 어떤 부하의 깃도 돋아나질 않아.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의 비명. 달걀 꾸러미 속에 얌전히 누워있는 하얀 찐 계란들의 꽉 찬 평화. 무섭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위에서 성녀처럼 와들와들 해체되는 스크럼블 에그. 어떤 꿈도 그 고통을 구할 순 없지. 우주에 둥둥 떠들고 있는 독방처럼 헐벗고 외로운 달걀 속에서 우린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네. 무엇보다도 뿌리가 없어 슬프지만 이름 없는 운동 뒤에 하얀 결말. 모든 달걀은 와삭와삭 깨어져 무참히 와해되고 말지만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 내 얼굴을 닮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르고 있지. 눈물과 함께 입술 연지로 환한 미소를 은은히 뿌리면서. 네, 이런 작품입니다. 너무 은유적이라서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작품은 뭐 해석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는 그냥 리듬과 그 느낌으로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고 강고한 철교를 짓고 싶어도 결국은 우리는 달걀 하나 같은 삶이라는 거죠. 아슬아슬한 삶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삶아버리고 또 스크램블드 에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이 우주에 둥둥 떠있는 독방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어쩌겠는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작품입니다. 예. 근데 어떤 역사적 현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취재한 그런 시들도 참 좋지만요. 이렇게 조금 추상적이지만 우리 삶의 이면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이런 작품들도 가끔씩은 우리를 많이
어루만지면서 북돋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톤의 작품인데요. 봄을 기다리며 라는 시입니다. 예. 이 시와 뒤에서 우리가 다시 볼 엄마의 발, 그리고 연탄재와 관련된 시, 이런 작품들은 또 다른 맥락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봄을 기다리며 읽어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 추운 뒷골목에 들어섰을 때 난 남루한 길바닥에 줄줄이 앉아있는 보랏빛 구근들을 보았네. 추위 때문인지 쇠단추처럼 단단하게 오그라진 구근들의 이름은 그러나 광석질이 아니고 화사하게도 히아신스와 크로커스라고 했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돌멩이처럼 볼품없는 구근들은 한 개에 500원씩 그 이름을 말할 때 초라하게 살결이 튼 행상 아줌마의 입술에선 이상하게도 봄 향기와 봄들판이 환히 열려진 꽃봉우리들이 바람의 치아처럼 언뜻 보였네. 난 그것들의 생명을 믿지 않았고 그것들의 기다림을 믿을 수도 없었지. 너와 나는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고 이 도시, 긴 겨울, 빙하가 단단한 얼음 벽돌들을 층층이 쌓아올려 빙하시대의 완강한 불임권을 형성한 이곳에서 나는 차마 하나의 구근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이적을 기다릴 수는 없었네. 나는 그냥 지나쳐서 바삐 걸어갔지. 이렇게 우선 1년과 2년에서 얘기를 합니다. 추운 남대문 시장에서 크로커스와 히아신스 뿌리, 그러니까 구근 있죠? 그 구근을 본 모양입니다. 전혀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 시대의 캄캄한 어둠, 80년대 캄캄한 어둠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임의 시대라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구근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 이적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람과 부딪히며 계속 난전들의 골목을 헤쳐가고 있을 때 난 아득하게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강물 삐걱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 모든 봄은 한 개의 꽃뿌리에서 시작되고 모든 빙하는 한 개의 꽃봉리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내 머리에서 피가 도는 소리 같았고 그 환각의 약초가 흔드는 꽃바람 방울 소리는 어질어질 나의 수족 마비의 겨울 문고리를 잡아 해뜨리고 있었네. 황망히 뒤돌아 다시 그 시장통 골목을 찾아갔을 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처럼 못생긴 그 구근들이 어쩌면 미륵불을 닮아 보였고 집에 돌아온 나는 물병 위에 그 보랏빛 구근들을 심어 햇빛 바른 창턱 위에 환히 올려놓고 이것이 내일인가? 아, 이것이 내일이다. 내일 아침 물병 속으로 뻗어가는 봄꽃들의 파란 실뿌리를 오래오래 기쁨에 차서 바라보는 것이었네. 그리고 친구여, 나에겐 내일이 생겼어. 비로소 난 가졌지. 기다리는 봄을. 이것이 내일이다고 외칠 수 있는 자그마한 한 개의 사랑스러운 봄을.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전혀 뿌리를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싹을 틔울 것 같지 않은 구근들을 사들고 와서 볕 좋은 창턱에 놓고 바라봅니다. 거기 그 못생긴 구근들이 미륵불을 닮아 보였다고 하죠. 예. 이런 보잘것없는 미륵불과 같은 이런 구근들이 싹을 틔우면서 봄을 맞이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80년대를 통과하는 시인의 꿈이 이렇게 나직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껴둔 게 하나 있습니다. 연탄재를 바라보며인데요. 예.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타지 마라 라는 작품을 떠올릴 텐데 네. 그보다 먼저 쓰여진 작품인데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연탄재가 인사라도 하는 듯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 골목길을 지나며 난 늘 부끄럽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얀 뼈가 다 타오르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보다 응달진 골목길에 내버려진 내가 항시 부끄러워. 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내 창백한 살결 한번 쓸어보고 싶어. 살아생전 구하지 못했던 내가 그대에게 마치 옛사랑 용서받기를 참아 청하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씁니다. 그 연탄재가 다 타고 난 다음에 하얗게 남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이 시인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고 거창한 소리. 그건 누구를 풍자한 겁니까,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계몽하려 들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 사람보다 응달진 골목길에 내버려진 이 연탄재를 보면서 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참 많은 리듬으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려고 이 시집을 떠올린 건 아닌데 예. 오늘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잡고 오면서 이 시가 자꾸 맴돌았어요. 예. 김승희 시인은 뭐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그 관련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순이 훌쩍 넘은 어머니의 그 구부러진 허리를 보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희생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아찔해지곤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의 발이라는 작품입니다.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시입니다. 딸아 보아라 엄마의 발은 크지 대지의 입구처럼 지붕 아래 대들보처럼 엄마의 발은 크지. 엄마의 발은 크지만 사랑의 노동처럼 크고 넓지만 딸아 보았니 엄마의 발은 안쪽으로 근육이 밀려 꼽추의 혹처럼 문둥이의 콧잔등처럼 밉게 비틀려 뭉그러진 전족의 기형의 발. 신발 속에선 5발가락 아니 10개의 발가락들이 도화선처럼 불꽃을 튕기며 아파 울고 부엉부엉 후진국처럼 짓밟혀 평생을 몸살로 시름시름 앓고 엄마의 신발 속엔 우주에서 길을 잃은 하얀 야생 별들의 무덤과 야생조들의 신비한 날개들이 감옥 창살처럼 종신수로 갇히어 창백하게 메마른 쇠술한 꽃 몇 포기를 조화처럼 우두커니 걸어놓고 있으니 딸아 보아라 가고 싶었던 길들과 가보지 못했던 길들과 잊을 수 없는 길들이 오늘 밤 꿈에도 분명 살아있어. 인두로 다리미로 오늘 밤에도 정령 또 오는 길들을 꿈속에서 꾹꾹 다림질해 주어야 하느니 내 키가 점점 커지면서 그림자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은 점점 커지는 슬픔에 입고 세상의 딸들은 하늘을 박차는 날개를 가졌으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착하신데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구나. 네, 이런 시입니다. 예. 제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문드러진 엄마의 발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김승희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달걀 속의 생이란 작품도 그렇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집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그 표제작도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여서. 예.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그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에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참 아름다운 시 한 편이었습니다. 예.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 현실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 생에서 생의 이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편들 몇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편 소개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